네, 이번에는 의병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의열운동은 다 지워버렸어요. 자, 의병운동은 또 시기상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특징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미 우리 의병운동은 한번 언급을 했어요. 언제 언급을 했죠? 네, 맞아요. 우리 명성황후가 일제에 의해서 시해당하고 난 다음에 그 시해당한 사건을 을미사변이라고 했죠. 그리고 일제에 의한 또 다른 개혁이 을미개혁이라고 했고, 이 을미개혁의 주요 내용이 우리의 상투를 자르라고 하는 단발령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했죠. 이 단발령과 일제의 반발에서 일어난 전국적인 의병이 을미의병이었어요. 을미의병. 자, 그래서 을미의병부터 의병운동이 시작되는데, 그거는 좀 연도가 맞지 않지만 어차피 이 의병의 첫 번째 요 란에는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전에 언급했던 을미의병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1895년에 을미의병이 일어나죠. 을미의병이 일어나요. 자, 을미의병, 이 의병운동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민족을, 국가를 지키겠다고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도 않고 정말 구국을 위한 하나의 마음으로 일어난 운동이에요. 자, 그럼 의병운동을 일으키려면 나름 리더가 있어야 되겠죠? 리더. 이 의병 부대를 이끄는. 자, 근데 이 당시에는 신분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1895년. 신분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금방 대답이 나올 텐데, 신분제는 없었던 시절이에요. 우리나라 신분제가 언제 법적으로 폐지되었죠? 네, 바로 1895년 전년도, 1894년 갑오개혁 때 법적으로 신분제가 폐지되었죠. 그래서 이때는 신분제가 없었던 사회예요. 그런데 신분제가 법적으로 폐지되었다고 해서 사람들 머릿속에서도 신분제가 없어졌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사람들 머릿속에는 여전히 신분제가 자리 잡고 있었겠죠. 그래서 신분제는 법적으로 폐지되었을 뿐 아직 마을 곳곳에는 양반, 평민, 노비라는 이 천민이라는 신분 인식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던 상황에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또 을미개혁이라고 해서 상투를 자르라는 단발령을 내림으로써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정말 이제 직접적으로 간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또 우리 백성들은 그런 느낌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일본 때려 죽일 놈들 당장 우리나라에서 몰아내 버리자 라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자, 우리 모두 의병운동을 합시다. 이렇게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리더는 법적으로 신분제가 폐지되었지만 아직도 머릿속에는 양반, 평민, 노비라는 신분 인식이 있다고 했죠. 그건 과거에 양반이었던 사람, 평민이었던 사람, 과거에 천민이었던 사람 중에 누가 의병운동을 이끄는 선봉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양반들이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신분제라는 이 권위의식은 쉽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의 리더 역할도 당연히 법적으로는 폐지되었지만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양반들이 이끌 수밖에, 양반 출신들이 이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의병운동은 양반 출신들이 양반 출신 의병장들이 이끄는 거예요. 여기에 평민들이 같이 합세를 하게 되고 이런 특징을 보였던 게 초창기 의병이에요. 근데 이 을미의병은 전국적으로 일어나긴 했는데 결국에는 이 1895년, 또 잘 기억하다 보면 1895년 다음에 그 이듬해 고종이 어디로 도망을 가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 아간파천이라고 하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이 고종이 전국에 있는 의병운동을 전부 다 해산하라는 명령을 내려버려요. 고종의 해산 명령이 일어나요. 고종이 내가 지금 이 시국을 전부 다 해결할 거니까 너희들은 생업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해산 명령을 내리자, 이때 임금의 말이라면 껌뻑 죽었던 양반 출신 의병장들이 전부 다 자발적으로 의병을 전부 다 해산하게 돼요. 어찌 보면 이때 더 힘을 모아가지고 일본을 몰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이때 의병운동은 그렇게 불길이 확산되지는 못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또 의병운동은 잠잠했어요. 잠잠하고 난 이후에 러일전쟁 터지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을사늑약을 맺게 됐죠. 이 을사늑약 맺음으로써 일제가 우리나라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려고
통감부도 설치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야? 라는 위기의식이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의병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895년에 일어난 의병은 을미의병이라고 했고 1905년에 일어난 의병은 뭐라 부를까요? 그렇죠. 을사년이니까 을사의병이라고 부르겠죠. 을사의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을사늑약에 반대해서 다시 전국적으로 일어난 의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의병운동을 이끄는 리더는 당연히 어느 계급 출신이 많을까요? 그렇죠. 양반 계급 출신이 많겠죠. 그런데 이때 을사의병 때 눈여겨볼 만한 게 뭐 있냐면 이제는 양반 출신의 의병장뿐만 아니라 평민 출신 의병장도 크게 활약했다는 거예요. 평민 출신 의병장. 이 평민 출신의 의병장도 크게 활약한 시기가 바로 을사의병 때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신돌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 별명이 태백산 호랑이라고 해서 일본이 가장 껄끄럽게 여겼던 의병 부대 중에 하나가 이 신돌석이 이끄는 부대였다고 해요. 그래서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본격적으로 활약한 시기가 바로 이 을사의병 때예요. 이때부터는 그냥 쭉 이어가요. 의병운동이 정말 좀 산발적이긴 하지만 한데 모이는 응징력은 보이지 못하지만 여러 지역에서 정말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의병운동이 이 을사의병입니다. 이렇게 쭉 이어지고 1907년에 일제가 또 우리를 조금 더 지배하겠다고 정미칠조약이라고 맺게 되죠. 이때 또다시 의병운동이 일어나요. 이때 의병운동은 정미의병이라고 해요. 정미의병. 근데 이제 이때 이 의병운동의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 을미의병이나 을사의병이나 실상 정말 그 취지는 좋지만 일제와 싸우는 데 있어서 일제에게 큰 타격은 주지는 못했어요. 이 당시 산발적으로 일어났던 의병부대의 숫자가 각 지역마다 그 크기와 규모는 다르겠지만 평균 잡아 이야기하면 각 지역마다 한 200~300명, 한 300~400명의 의병이 산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럼 200~300명의 산발적인 의병 부대와 일본 군인 몇 명이랑 싸웠냐면 일본군이 훨씬 많을 것 같죠? 일본군이 훨씬 적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평균 잡아 200~300명의 의병과 일본군은 채 10명 정도가 싸우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200~300명이랑 10명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우리는 200~300명이 이긴다고 생각하죠. 근데 10명의 일본군이 압도적으로 200~300명을 학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10명의 일본 군인은 그야말로 군인이에요. 그런데 200~300명의 우리나라 의병 부대는 평소에 뭐 하던 사람이에요? 예, 농사 짓던 사람이죠. 이 사람들 총 가지고 있을까요? 총도 없어요. 총도 없고 가지고 있는 거 뭐 있을까요? 죽창이나 호미, 낫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농기구. 그럼 그것도 없으면 돌멩이 집어넣으면 싸우는 거예요. 돌멩이 집어넣어서 싸우는데 저쪽에 일본군이 있다고 해가지고 와 하고 달려들 수 없어요. 왜? 그들은 총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총이라는 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이 아주 빵빵빵빵 이렇게 쏘죠. 저도 총을 한번 쏴본 적이 있어요. 당연히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죠. 저도 대한민국 남자이기 때문에 군대를 갔다 온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 선생님이 처음 총을 쏴봤는데 처음 총을 쏴봤을 때 선생님 그 트라우마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 놀라움이 엄청나게 컸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전에 총소리라는 것은 어디서 들어봤냐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멋지게 막 총 쏘고 있죠. 그죠? 주인공들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총 맞아도 한 방 맞아서 죽진 않죠. 한 방 맞아도 그냥 옆구리 맞으면 그냥 옆구리 그냥 무슨 수건으로 묶고 막 이러고 다니죠. 그죠? 그런데 제가 군대 가서 21살에 군대 가가지고 처음 총을 쏴보고 총을 맞아본 사람들의 영상을 막 그렇게 교육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일단 총 소리 엄청나게 커요. 일단 총을 한번 딱 쏴보잖아요. 엄청나게 총소리가 커가지고 우리가 큰 소리를 당하면 귀가 삐 하고 막 먹먹해지잖아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리고 총을 맞은 사람의 그 교육용 자료라고 해가지고 총을 맞은 사람의 그 상처를 보여주는데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총구멍 하나 귀엽게 나가지고 묶으면 그냥 주인공 계속 버티잖아요. 근데 실제로 총 한 방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죽어요.
수류탄 한 방도 아니고 미사일 한 방도 아니고 총알 한 방 맞으면 죽어요. 실제로. 총은 진짜 들어갈 때 조그마한 구멍으로 나가지만 이게 이렇게 뺑뺑뺑 돌기 때문에 뒤에서 구멍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제가 갑자기 수업하다가 왜 이렇게 잔인한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의병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병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평소에 그냥 평화롭게 농사 짓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라 지키겠다고 지금 홈이랑 낫들고 막 올라간 거예요. 산속으로 올라가 막 숨어들면서 일본군과 싸우는데 일본군이 총을 한 방 딱 쐈을 때 그냥 평지에서 쏜 것도 아니고 산에서 쏜 거예요. 울림도 더 크겠죠? 이때 의병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그 총알이 내 옆에 동료 맞았다고 쳐봐요. 내 옆에 동료가 배에 맞았는데 피가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 사람 죽은 거 본 적 있어요? 사람 피 흥건히 흘린 거 본 적 있어요? 그리고 그 피가 흘렸는데 내장이 다 튀어나왔어. 그 공포심 어마어마하겠죠? 그 공포는 사람들에게 쫙 전염이 되는 거예요. 총소리 한번 나고 내 동료 한번 죽어나가면 사람들 앞으로 돌진할 수 있을까요? 돌진 적어도 못해요. 그냥 오합지졸이 돼서 전부 다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사실상 의병운동이라고 해서 그 취지는 좋지만 일본군이랑 싸우는 데서는 절대적으로 역부족이었어요. 그런데 정미의병 때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정미조약의 특징으로 쓴 것 중에 하나가 이때 차관 정치와 이때 뭐였죠? 군대를 강제 해산시켰다고 했죠? 이때 해산된 군인들 어디로 갔을 거예요? 예, 맞아요. 이 의병부대에 합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산 군인이 의병부대에 합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산 군인들이.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 다음 싸움, 전쟁다운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을미 의병운동이라고 하지만 이때는 의병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한 국가의 공식군대와 한 국가의 공식군대가 서로 맞붙었을 때를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우리나라의 공식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일본이 강제 해산시켜버려서 없죠. 나름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성을 대표하는 군대가 바로 의병부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의병전쟁화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일본과 제대로 좀 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문제점이 뭐가 있었냐면 너무나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한데 모으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13도 창의군이라고 13도 창의군이 결성돼요. 지금은 우리나라 전국이 8도로 이루어졌죠. 8도. 이 당시에는 행정구역이 우리나라가 13도였어요. 전국의 의병부대를 모으는 이런 노력이 펼쳐져요. 실제로 모아졌어요. 그래서 한 10,000명 정도의 의병부대가 서울로 집결하고 이때 서울에 있는 일본의 주력군을 공격하려고 했죠. 참 뜻깊은 노력이죠. 이 작전이 서울 진공작전이에요. 서울 진공작전. 여기에 총대장이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인영.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때 서울 진공작전이 개시되려고 하는데 이때 또 한계점이 있어요. 한계점이 뭐냐면 이때 대다수 모인 의병장들은 대다수가 양반 출신의 의병장들이었어요. 그리고 평민 출신의 의병장도 끼려고 했는데 이때 아직도 신분의식이 자리 잡아가지고 평민 출신의 의병부대는 약간 소외시키고 참여시키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고요. 참 웃기는 일이죠. 나라 지키는데 양반이 어디 있고 나라 지키는데 평민이 어디 있어요. 신분의 고하가 어디 있어요. 근데 아직 이들에게는 있었나 봐요. 그리고 서울 진공작전을 개시를 했는데 일본은 잘 훈련된 군부대이고 우리는 정말 급조직된 부대예요. 그래서 이때 일본의 주력 부대에게 연전연패를 당하다가 또 하나 나쁜 일이 이 총대장 이인영의 부모가 돌아가셔요. 부모가 돌아가시는데 이때 이인영이 자기 부모 장례를 치러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때 총대장직을 버려버리고 고향을 떠나버려요. 이때 이인영이 남긴 한마디가 되게 웃겨요. 웃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은, 불효하는 것은 고종임금에게 충성하지 않는 것 같다. 불효는 곧 불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떠나요. 고종이 과연 이 말을 듣고 좋아라 했을까요? 이게 이 당시 우리나라 양반 계급 출신들이 가지고 있던 약간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모인 이 13도 창의군과 서울 진공작전은 실패하게 돼요. 실패하게 되고 1909년에 호남의병의 불씨로 또 이어지게 돼요. 호남의병.
이 호남이 어디냐면 전라도 지역을 호남이라고 해요. 전라도 지역을 호남이라고 하는데 이때 마지막 남은 의병운동의 불씨죠. 이때 일제가 이 마지막 남은 의병운동의 불씨를 토벌하겠다고 일제가 남한 대토벌 작전을 개시를 해요. 여기서 남한은 북한 남한 할 때 그 남한이 아니고 이제 뭐 대한제국의 남쪽, 한반도 남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남 지역에 있는 의병운동의 불씨를 제거하겠다고 어마어마한 군부대를 투입해요. 이때 의병부대만 많이 피해를 입은 게 아니고 의병부대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그냥 무고한 마을 주민들도 많이 학살되었다고 해요. 일제의 만행이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자, 안타깝게도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 의병운동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또 잠깐 끊고 애국계몽운동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의병운동에 대해서 한번 마무리해 보았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애국계몽운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또 칠판을 지워놨어요. 마지막 애국계몽이라고 했죠. 애국은 나라를 사랑한다는 마음이고, 계몽이라는 말뜻을 또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계몽이 개자가 10개자예요. 10개자. 오픈. 우리 아이라고도 쓰고 여이라고도 쓰는데 이 계몽이 연다는 건데 뭘 여냐면 이 몽자가 어리석을 몽자예요. 어리석은 상태를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약간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준다는 뜻. 뭐 그런 뜻이에요. 계몽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뭔가 나름 지식인들이 지식을 겸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약간 좀 알려준다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운동이 계몽운동이죠. 이게 이제 서구의 근대화된 문물을 배운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약간 좀 그렇지 못한 우리 백성, 민중들을 일깨운다는 취지에서 실시된 운동이 이 계몽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애국계몽운동가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의 실력을 양성, 우리의 힘을 키우고 나은 다음에 일제로부터 벗어나자 이렇게 이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무지몽매함에서 일깨워야 되고 이 백성들의 무지몽매함을 일깨우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시키는 거다. 또 신문을 만들어서 이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신문을 만들거나 학교를 만들거나 어떤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서양 근대 문물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라는 운동이 애국계몽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애국계몽운동은 여러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 중에 신민회라는 단체 딱 하나만 알아보고 나머지 이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학교를 만들어서 백성들의 무지몽매함을 일깨우고 또 선생님이 두 번째로 얘기했던 신문을 만들어서 이 서양 근대화의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했다고 했죠. 우리나라 근대 신문과 신민회라는 단체를 요 란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문부터 한번 얘기할게요. 신문. 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은 한성순보라고 있어요. 한성순보. 필기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것만 선생님이 필기를 해볼게요. 최초의 근대적 신문은 국가기관에서 만든 한성신문이라고 1883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한성순보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한성순보가 왜 순보냐면 순자가 열흘 순자예요. 열흘마다 한 번씩 만들어진다고 해서 지금처럼 매일매일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만들어지는 건 일보라고 하죠.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렇게 일보라고 하죠. 근데 그 당시에 한성순보라고 해서 열흘마다 한 번씩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진 지 1년 만에 이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 한성순보 발행이 중단이 돼요. 그 이후에 한성순보를 이어서 한성주보라고 만들어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발행이 되었던 신문이 있는데 뭐 근대적인 문물을 제대로 소개하는 역할은 하지 못해요. 나름 제대로 근대적인 이 민중들을 무지몽매함에서 어리석은 상태에서 일깨워주는 근대적 신문의 역할을 한 신문이 뭐냐면 바로 독립신문이에요. 독립신문 우리 선생님이 필기를 했죠? 어디서 필기를 했죠? 그렇죠. 서재필이 만든 독립협회에서
필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독립신문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협회가 만들어진 건데, 이 독립신문의 뭐 주필자는 서재필이라는 사람이에요. 서재필. 그리고 이 독립신문의 특징은 민중들에게 이 서양 근대화의 필요성을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민중들은 어려운 한자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래서 이 독립신문은 국문, 한글로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총 독립신문이 발행될 때마다 4쪽, 우리 지금 신문이라고 하면 실제 펼쳐본다면 한 20페이지, 30페이지 되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 정도 인쇄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독립신문은 되게 4쪽으로 이루어졌는데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이 한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마지막 4페이지는 영문으로, 국문과 영문판으로 이 혼용돼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정을 외국에 알리는 역할도 이 독립신문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독립신문은 독립협회가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그 운명을 다 하게 돼요. 다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신문 중에 이 고종이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죠. 그래서 이 대한제국에서 서포트를 해서 만든 신문이 있어요. 대한제국에서 서포트했기 때문에 그 신문 이름도 제국신문이에요. 제국신문. 1898년에 만들어진 건데, 98년들에 대한제국의 이름을 따서 제국신문인데, 요거는 또 특징이 뭐 있냐면 순 한글로 썼어요. 순 한글. 순 한글로 집필했다는 거야. 그럼 왜 순 한글로 집필했냐면 이건 누구 전용일까요? 그렇죠. 글을 잘 모르는 농민들 대상으로 한 거예요. 글을 잘 모르는 부녀자, 농민을 대상으로, 글을 잘 모르는 부녀자와 농민을 대상으로 집필한 이 신문이 제국신문이에요. 제국신문. 그 전에 독립신문도 국문판이 있었지만 한자도 혼용한 기록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한번 정확히 다시 한번 찾아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국신문은 순 한글로만 쓴 거예요. 다른 어떤 글자 없이 부녀자와 농민을 대상으로. 또 요 시기에 같이 만들어진 신문 중에 황성신문이라고 있어요. 자, 요거는 연도 상관없이 그냥 아무데나 쓰시면 돼요. 어차피 빈 공란이기 때문에 제가 쓰는 거기 때문에. 황성신문이에요. 황성신문. 황성신문은 보수 유림들 대상. 유림이라는 게 이 선비층, 양반층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 유림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이거는 한자로 많이 썼어요. 한자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신문이 바로 뭐냐면 대한매일신보예요. 대한매일신보라고 만들어지기는 1904년에 만들어졌는데 주로 활동한 것은 1905년 이후예요. 1905년 이후에 이 대한매일신보가 제대로 활동을 했는데, 이 신문이 중요한 거는 여기 대한매일신보에 참여한 사람 중에 한국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로 누가 있었냐면 영국인이 있었어요. 영국인 베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대한매일신보자의 편집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 이제 1905년 이후에 대한매일신보가 엄청나게 많이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1905년 이후에 우리 민족이 만든 신문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요. 전부 다 일제의 간섭을 받고 일제에 조정당하는 그런 역할을 한 기관지로 전락을 해버리는데, 이 대한매일신보만큼은 의병운동을 적극적으로, 이 의병운동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반일적인 성향을 가진 기사를 마음껏 실을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인들만 있었으면 일본인이 강제 탄압을 했는데, 이 당시 일본은 영국과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그 동맹국인 영국인이 여기 참여해가지고 이 대한매일신보의 편집장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도 이 대한매일신보에 함부로 간섭을 못했나 봐요. 참 고마운 사람이죠. 고마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는 고맙지만 일본에게는 눈에 가시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영국인 베델에게 한국인 이름도 지어줘요. 이름이 2글자예요. 그럼 당연히 성씨가 베델로 시작하니까 배씨겠죠. 배씨.
또 말하는 언론인이잖아, 언론인. 그래서 말씀 설자를 써가지고 배설이라는 한국인 이름도 지어졌다고 해요. 좀 살짝 어감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이 대한매일신보는 이 일본에게 상당히 반일적인 성향의 기사와 의병운동의 호의적인 이 기사를 가장 많이 실은 신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이 1907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정치적으로 지배당하기 전에 사실상 경제적으로 지배당하거든요. 그 경제적인 지배로부터 벗어나자는 운동이 있는데 그 운동이 국채보상운동이라고 있어요. 국채보상운동. 이 국채보상운동은 대구 지역에서 일어난 건데 대구 지역에서 서상돈이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일본에게 진 빚 1,300만 원을 갚자. 1,300만 원을 갖자라고 사람들 담배 필 거 피지 말고 부녀자들 또 돈 아껴서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일본에게 진 빚을 갚자. 경제적 독립을 하자는 운동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기사화시켜준 신문, 또 이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언론이 바로 이 대한매일신보였어요. 대한매일신보. 결국에 나중에 이 대한매일신보의 영국인 베델은 일본에 의해서 쫓겨나요. 쫓겨나고 대한매일신보도 나중에는 이 일본에 점령당하게 되죠. 그래서 일제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그 기간지로 나중에 신문이 바뀌게 돼요. 어쨌든 이 대한매일신보가 반일적인 성향의 기사를 잘 실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영국인 베델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 그럼 여기까지 이제 신문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고, 애국계몽 운동단체로서 또 여러분들 반드시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신민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신민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신민회. 자, 신민회는 여기 비밀 결사 조직이에요. 비밀 결사 조직. 이 결사라는 게 단체를 만들다라는 뜻인데 중요한 건 이 비밀이에요. 왜 비밀 몰래 만들었냐면 1905년 이후에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다 보니까 어떠한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이제 몰래 만들어서 회원들을 유지했는데 그 회원 수가 거의 800명에 육박했다고 해요. 그리고 800명에 육박하고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애국계몽, 백성들을 어리석은 상태에서, 민중들을 어리석은 상태에서 일깨워주는 거죠. 그 방법의 가장 좋은 방법이 신문 만드는 것도 있지만 바로 학교를 만드는 게 있죠. 바로 이 학교를 여기에서 만들어요. 학교를. 그래서 평양의 대성학교, 그리고 황해도 정주의 오산학교라고 만들어가지고 이 민중들을 일깨우기 시작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신민회는 처음으로 공화정이라는 체제를 추구해요. 공화정이라는 체제를 추구한다는데 이 공화정은 뭐냐면 지금 현재 2020년 우리 대한민국이 공화정 체제예요. 일본은 뭘까요? 일본은 입헌군주제예요. 입헌군주제. 좀 어렵죠? 과거의 동서양은 전부 다 뭐였을까요? 왕정이에요. 왕정. 왕정은 뭐냐면 왕이 정치하는 시스템. 과거의 동양이나 서양이나 전부 다 왕이 통치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일본이나 영국은 지금 그 천황이나 이 영국은 여왕이라고 하는 왕이라는 존재가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실상 실권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왕은 상징적인 존재로 두고 법에 의해서 통치하는 시스템을 입헌군주제라고 해요. 입헌군주제. 근데 이제 왕도 필요 없다. 국민에 의한 정치를 시행하겠다라는 게 공화정이에요. 공화정. 공화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공화정이라는 정치 체제를 이제 가지게 되고 이 공화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단체가 바로 신민회예요. 나중에 결국에 3.1 만세 운동을 계기로 우리 민족 전부 다가 일본을 몰아내고 난 다음에 한반도에 새로 만들어질 정부는 공화정이 돼야 해. 이렇게 자각하게 되지만 그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최초라고 할 수 있는 단체가 바로 이 신민회예요. 또 이 신민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신민회의 사실상 신민회의 지원 아래 만들어진 신문이 바로 이 대한매일신보예요. 신민회의 기관지였어요. 이렇게 같이 협동해서 활동했던 단체가 이 신민회예요. 근데 결국에 이 신민회는 당연히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면서 일제에게 눈에 가시가 되겠죠. 그래서 1911년에 일제에 의해서 백오인 사건이라고 해서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되게 돼요.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되게 돼요.
이것이 애국계몽운동단체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애국계몽운동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에 맞서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국권을 지키고자 했냐. 바로 의열운동, 의병운동, 애국계몽운동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